자, 오늘은 그 센서 네트워크 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센서 네트워크 맥은 와이어리스 랜의 그 DCF라는 맥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어요. 우리 DCF를 먼저 리마인드 해보면 DCF는 CSMA, CA 기반의 스킴이라고 했죠. 그래서 CSMA는 처음에 어떻게 하죠? 캐리어 센서 CSMA가 뭔가? 인성이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안 했네. 다음부터 하고. CSMA가 뭔가? 주변 노드들이 통신 가능한지 살피고서 정확하게 주변 노드들이 통신 가능한지 살핀다는 게 무슨 말이지? 지금 통신 중인지 그치. CSMA가 뭐의 약자인가? 캐리어 센싱 멀티플렉스. 캐리어 센서 맞춤. 그래서 그 CSMA의 기본적인 방법은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이 와이어리스 미디어는 쉐어드 미디어라 누구나 같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을 시작하기 전에 기존에 다른 통신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지 시그널이 있는지 체크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캐리어 센서에서 누군가 통신 중이면 자제하고 비지하면 자제하고 그다음에 캐리어 센서에서 아이들 하면 그다음에 DCS 뭐를 하지? 기억이 안 나? 뭘 하죠? C 같은 경우에는 백오프를 바로 랜덤 백오프를 하나 아니면 다른 DCF에서 뭘 먼저 하는데 아무도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아니, 그 RTS는 통신 시작하는 거고 그 전에 CSMA CA는 원래 캐리어 센스 해서 비지하면 기다리다가 채널이 클리어하면 그 다음에 보내는데 보내도 충돌이 또 기다리던 사람이 동시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백오프를 하는 거죠. 그게 CSMA CA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와이어리스 랜은 CSMA CA를 따르지만 트랜잭션 간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뭐를 쓴다고 그랬죠? 인터프레임 스페이싱을 사용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통신을 하더라도 이게 처음 시작하는 트랜잭션인지 기존의 온고잉 트랜잭션인지를 먼저 체크해야 돼. 그래서 기존의 온고잉 트랜잭션에 먼저 우선순위를 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DCF 트랜잭션은 어떤 스페이싱만큼 기다려요? DIFS만큼 기다려요. DCF 인터프레임 스페이스 기간 동안 기다려야 돼. DCF 인터프레임 스페이싱 가장 길죠? 그거보다 작은 게 PCFS, PIFS, 그거보다 더 작은 게 SIFS. SIFS는 트랜잭션 중간에 RTS, CTS 데이터 액이 하나의 트랜잭션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트랜잭션을 누가 이니시에이션 했으면 그에 따라오는 프레임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온고잉 트랜잭션들은 좀 더 우선순위를 갖는다고요. SIFS가 짧기 때문에. 자기가 DIFS만큼 기다리는데 누군가 SIFS만큼 더 짧은 시간 기다리고 트랜잭션 그다음에 뭐 RTS는 아니고요. CTS나 데이터를 먼저 보냈다 그러면 기존에 데이터가 온고잉 하고 있었구나 하고 자기는 기다리게 되잖아. 그래서 기존에 처음 우리가 BG 시그널은 기존에 누가 통신 중인지 그다음에 DIFS만큼 기다리는 거는 그 전에 온고잉 트랜잭션들은 더 짧게 기다리기 때문에 걔한테 우선순위를 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SIFS만큼 기다려도 뭔가 BG 다른 패킷이 안 뜨면 뭐예요? 온고잉 트랜잭션이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DCF보다는 PCF라고 그래서 우리 폴링 기반의 스킴이 더 그 우선순위가 높다 그랬죠. 그래서 걔한테 우선순위를 한 번 더 주고 그것도 없으면 DIFS가 시작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와이어리스 랜은 DCF만 구현하고 있어서 대부분 DCF 트랜잭션이에요. 그래서 온고잉 트랜잭션이 없으면 DIFS만큼 기다리고 그 다음에 뭘 하나? 인성이? 태나 이렇게 하면 못 따라와. 경고야. 다음번에는 대답해야 돼. DIFS만 기다리는데 뭐 하나?
그렇지. 랜덤 백오프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새로 트랜잭션을 시작한 애들끼리 경쟁을 하는데 그 충돌, 콜리전 어보이던스를 하기 위해서 랜덤 백오프를 해요. 백오프, 윈도우에서 랜덤 넘버를 되는 백오프해서 그 중에 가장 작은 백오프 카운터를 가진 애가 먼저 채널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랜잭션의 시작은 RTS로 해요. 자, RTS는 어떤 정보가 있을 것 같아? 공부 하나도 안 했지? 다음에 공부해야 돼. RTS에는 어떤 정보가 있나? RTS의 목적이 뭔가? 뭐의 앞자지? request send. 내가 보내려고 요청한다. 우리 정현이 공부 열심히 하더니 요즘에 조금 너무 내가 어려운 문제를 줘가지고 집중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 원래 열심히 할 때 연구도 열심히 하고 수업도 열심히 하게 된다고. 좀 집중 필요한 것 같아 요즘에. 그래서 RTS는 목적이 뭐예요? RTS, CTS 익스체인지를 왜 하죠? 어? 주간 노드 통신하기 전에 통신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왜 하는 거지?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히든 노드. 우리가 RTS, CTS 원래는 데이터 보내고 데이터만 보내도 돼. don't care면. 근데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에크를 보내야 되는 거고 데이터 에크가 일반적인 트랜잭션이에요. 우리 직비도 데이터 액만 있었잖아. 근데 와이어리스 랜에는 거기다 더해서 와이어리스 랜은 환경이 주변에 사용자가 많은 환경이죠. 그래서 히든 터미널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RTS, CTS 익스체인지를 해요. RTS라는 것은 내가 보내는 샌더가 내 주변 노드들한테 나 이제 트랜잭션 시작할 거야 하고 알리는 거예요. RTS에는 데스티네이션의 주소도 있을 거고 현재 그 데이터 사이즈도 있죠. 그래서 RTS를 들은 노드는 RTS 패킷 안에 있는 정보를 보고 아, 이 사람이 새로운 트랜잭션을 시작하는구나. 이 트랜잭션 기간 동안은 난 방해하면 안 되겠다.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 그러죠? 뭐라고 하나? 그래서 실제로는 캐리어 센싱을 하지 않지만 그 트랜잭션 동안에 RTS 패킷을 보고 아, 얘가 어느 기간 동안 통신하겠구나 하고 통신에 참여하지 않잖아. 그걸 뭐라고 그랬죠? 아무도 기억 못하나? Virtual Carrier Sensing, Virtual Carrier Sensing. 캐리어 센싱을 하는 건 아닌데 피지컬하게 CCA를 하는 건 아닌데 RTS 패킷 안에 RTS를 들은 애들은 기본적으로 RTS, SIFS, CTS, SIFS, 데이터, SIFS, ECK 이 기간 동안 트랜잭션이 발생할 걸 알잖아. SIFS 인터프레임 스페이스는 정해져 있고 802 표준 규격마다 ECK랑 뭐 RTS 패킷 사이즈는 정해져 있으니까 모르는 건 데이터 패킷의 크기죠. 그건 RTS 패킷 안에 데이터의 크기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아, 이 동안은 비지할 테니까 내가 굳이 일어나서 CCA 그것도 리셉션이랑 같은 거 행동 아니야. 그렇죠? 하지 않고도 자기는 그 트랜잭션에 간섭을 하지 않아요. RTS 주변 노드들은. 그 다음에 CTS를 들은 데스티네이션 CTS를 보내죠. CTS의 역할은 다시 데스티네이션 주변에 자, 나 이제 트랜지션 시작하니까 더 이상 나한테 방해하지 마. 그 목적이에요. 거기도 데이터의 크기가 있죠. 그래서 CTS를 들은 애들은 어느 기간 동안 참여하지 않으면 안 돼요? CTS, SIFS, 데이터, 액. 그 기간 동안 참여 안 하면 되죠. 그래서 주변 노드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왜? 히든 터미널이 언제 발생해서 데이터, RTS끼리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건 못 막아. 그렇죠? 근데 RTS 주변 노드들한테 알리는 건 에크끼리 또 에크랑 데이터로 또 다른 데이터랑 충돌할 수 있죠. 그래서 내 주변, 샌더 주변에도 알려야 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CTS들은 네이버에 앉히면 우리가 원래 목적했던 데이터 패킷들이 충돌이 일어나는 걸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샌더 네이버하고
그 데스티네이션 그 리시버 네이버들한테서 알리는 게 RTS, CTS 데이터 익스체인지. 그래서 CTS 익스체인지가 끝난 다음에는 아무도 간섭 안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컬리전, 히든 터미널 문제 없이 데이터 액 보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컬리전은 내 주변 노드들 간의 컨텐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BG한테 내가 보내면 컬리전이죠. 그건 뭘로 해결해요? 랜덤 백오프로 해결하는 백오프 윈도우로. 컨텐션을 줄이는 거죠. 만약에 또 못 보내고 충돌이 일어나면 백오프 인터벌을 2배씩 늘리면서 그걸 완화시킬 수 있고, 내 주변 노드들 간의 컨텐션이라고, 컨텐션 사이에 발생하는 컬리전은 그걸로 해결할 수 있고, 나의 데스티네이션의 네이버는 내 레인지 바깥에 있죠. 내가 모르는 히든 노드 혹은 히든 터미널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건 RTS, CTS 익스체인지로 해결한다. 자, 그걸 기반으로 하는데 기존의 와이어리스 랜은 기본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스킴이에요. 왜? 와이어리스 랜의 AP나 우리 스테이션, 뭐 스마트폰 같은 거 배터리가 하루 이상 가죠. 노트북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센서 노드들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미카모토 이그젬플로 센서 노드들은 RF를 올레이즈 온으로 RF를 켜놓으면 그때 한 2주인가 한 달을 못 버텨요. 그러면 뭐 디플로이 하자마자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뭐를 해야 되죠? 듀티 사이클링. RF를 껐다 켰다 해요. 왜 RF를 껐다 켰다 하나?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에너지 소모가 제일 많으니까. 우리가 한 빛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랑 되게 한 100개에서 1000개 명령어 처리하는 거랑 에너지 소모가 비슷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RF가 가장 도미네이팅한 에너지 드레인이기 때문에, 소스이기 때문에 그 듀티 사이클링을 이용해요. 그래서 SMAC은 기본적으로 RTS, CTS 데이터 익스체인지, DCF의 트랜잭션을 이용하면서 그 패킷들을 이용해서 듀티 사이클링을 하고 아이들 리스닝을 줄이는 거야. 우리 센서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낭비들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내가 얘기한 아이들 리스닝. 아이들 리스닝이 뭔가? 아이들 리스닝이 뭔가? 센서가 시간 많은 상황을 계속 듣고 있어서 뭔가 리스는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깨어났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깨어난 거야. 그게 아이들 리스닝이에요. 아이들 리스닝. 그거 말고 에너지 낭비 원인이 또 뭐가 있나? 오버히어링이 뭔가? 뭘 듣긴 들었는데 자기랑 관련이 맞아. 정확해. 굿. 오버히어링.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어요? 에너지 낭비 소스. 콜리전. 맞아. 콜리전은 샌더랑 리시버 입장에서 둘 다 손해죠. 샌더 둘이 낭비한 거고 리시버는 못 들은 거니까 다시 해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 또 뭐가 있죠? 오버 에미팅. 내가 보냈는데 받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듀티 사이클링을 하다 보면 누군가 깨어있지 않을 때 보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보낸 거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컨트롤 패킷 오버헤드. 우리가 사실은 데이터만 실제 밴드위스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실제 데이터가 전송된 거고 나머지 뭐예요? RTS, CTS, EC 그 밖에도 다른 컨트롤 패킷들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버헤드들이죠. 오버헤드. 어쩔 수 없는 문제지. 나머지 그 문제들보단. 그래서 SMAC은 DCF의 베리에이션이에요. 자, 우리 싱크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보통은 RTS, CTS 데이터 에크인데 SMAC은 센서 네트워크 맥 프로토콜인데 노드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듀티 사이클 하려고 한다면 뭘 해야 된다 그랬죠? 동시에 웨이크업 해야 되죠? 오버히팅을 방지하려면 always 웨이크업 하면 문제가 안 돼.
근데 듀티 사이클링을 하면 내가 깨있을 때 남들도 깨어 있어야 통신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내가 깨일 때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 다 같아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클락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해야 돼요. 클락 동기 없이는 클락 드리프트 때문에 처음에는 같은 제조사에서 만든 센서 노드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시기가 다 달라요. 어떤 건 빨리 가고 어떤 건 늦게 가고. 그쵸? 그래서 내부 클락 동기를 안 하면 결국은 아무리 같은 시간에 일하는데 야 우리 다 1시에 깨는데 여러분이 시계 가지고 시계 맞춰놓지 않고 요즘 디지털 시계는 다 뭐 동기화 되지만 디지털 시계가 아니라 옛날 아날로그 시계 같은 경우 동기화 안 되는 경우에는 시계 맞춰놓고 11시에 모이자 하면 몇십 년 지나면 다 시간이 다를 거라고. 못 만나죠? 클락 동기를 해야 된다. 원래 트랜잭션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발생하니까 얘는 빛의 속도로 트랜잭션 하는 거 아니야? RF도 빛이니까. 그래서 싱크 구간은 이 구간에는 싱크 패킷이라는 클락 동기를 위한 패킷을 전송하는 구간이에요. 걔는 매번 할 필요는 없고 주기적으로 너무 클락 드리프트에서 통신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때쯤 보통 뭐 몇 초에 한 번 정도 예를 들어 클락 동기를 수행하는 거예요. 클락 동기를 수행하는 주체는 뭐 싱크 노드가 할 수도 있고 누가 센서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걔가 루트, 트리의 루트가 걔로부터 이렇게 브로드캐스트해서 밑으로 퍼져나가고 우리가 클락 동기에 대해서는 배울 테니까 그때 싱크 패킷을 보내는데 SMAC이 가정하는 그 클락 동기 방법은 먼저 클락을 동기하는 주체가 자기가 언제 웨이크업 할지 그 남은 다음번 웨이크업 할 때까지 시간 듀레이션을 알려줘요. 그러면 나 앞으로 10초 후에 깰 거야. 그러면 딴 사람들도 자기 시간 만약에 이 딜레이를 무시한다면 들은 순간 자기도 10초 후에 깨면 되겠구나 알 수 있죠. 그게 클락 동기 방법이에요. 노드들이 피어리티컬하게 자신의 다음번 웨이크업 타임을 알려준다고. 그것도 절대 시간으로 알려주면 동기가 불가능해. 각자 다르니까. 다음번 웨이크업 할 때까지 걸리는 그 듀레이션 그걸 알려준다. 그러면 거기서 뭐 클락 원업 레이턴시랑 뭐 한 번 메시지를 보낼 때 걸리는 그 딜레이를 가감해서 빼면 되겠지. 알겠죠? 그게 클락 동기 구간이에요. 그래서 싱크는 간헐적으로 굳이 샌더가 하는 게 아니라 클락 동기를 이니시에이션하는 주체에 의해서 이렇게 루트에서부터 되게 리프로 퍼지면서 트리로 하이라키하게 퍼져나가요. 그래서 걔를 싱크팩 어떤 구간에 아무것도 않고 싱크팩만 올 수도 있고 어떤 구간엔 동기가 필요 없으니까 동기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니까 RTS로 트랜잭션 시작할 수 있고 어떤 구간에 누가 싱크랑 RTS를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싱크 패킷 구간을 거친 다음에 싱크가 RTS보다 좀 작죠. 그래서 좀 작게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RTS 패킷을 들으면 원래는 모든 노드가 RTS를 다 듣고 그 다음에 버추얼 캐리어 센싱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지만 다 웨이크업한 상태라고. 근데 SMAC은 뭐예요? RTS 구간은 누군지 통신할지 모르면 통신할 때 처음에 RTS 패킷을 보내죠. 그래서 일단은 리시버는 싱크 구간에 깨 있어야 돼. 왜? 누군가 클락 동기를 시작했을지 모르니까 자기도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싱크 구간에 깨 있어야 돼. 그래서 웨이크업을 해요. RTS 구간에도 깨 있어야 돼. 그렇잖아. 누가 그 사이클에 트랜잭션을 시작할지 모르니까 깨 있고. 근데 만약에 RTS가 없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구간에는 아무도 RTS를 안 보냈으니까 아무도 트랜잭션을 시작하지 않은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거지. If there is no communication, 원래는 쭉 웨이크업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 슬립 들어가겠다. 원래 슬립 들어가겠다. 그래서 아이들 리스닝을 최소화하는 거죠. 원래는 계속 웨이크업 하고 있는데 얘는 싱크 구간하고 RTS 구간만 깨면 RTS가 없으면 굳이 깨 있을 필요 없잖아. 이 구간에 아무도 RTS를 안 보냈으니까 그때 슬립.
그래서 아이들 리스닝을 줄인다. 그러면 모든 리시버는 자기가 센더가 아니면 싱크 구간이 RTS 구간 웨이크업 한 다음에 나머지 이 한 사이클 동안 슬립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웨이크업, 리슨 앤 슬립을 하는 거고 이 시간하고 요거의 비례가 듀티 사이클이 되는 거지. 듀티 사이클. 그래서 뭐 듀티 사이클이 이 사이클 타임이 길면은 얘가 퍼센트가 1%면은 듀티 사이클이 0.01이 되는 거예요. 0.01. 그래서 전에 옛날에 저번에 우리가 2주 정도 풀 웨이크업 하면 소모되는데 그러면 듀티 사이클을 1% 만들면 100배, 2주 곱하 200주로 센서 네트워크의 라이프 타임을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늦어지겠지, 그 대신. 한번 통신할 때마다 사이클 타임이 길어지면 늘어지겠죠. 그 다음에, 자, 아이들 리스닝을 줄였죠. 항상 웨이크업 하는 게 아니라 RTS 구간까지 듣고 그 다음에 자기는 슬립하니까. 그 다음에 avoid overhearing. RTS를 들었는데 RTS가 있긴 있어. 근데 걔가 데스티네이션이 자기가 아니야. 남의 거야. 원래 그때 와이파이는 신경 안 쓰니까 계속 깨 있었죠. 얘는 뭐예요? 내가 아니면 데스티네이션은 계속 깨 있어야 되지. CTS 보내고 데이터 액프. 하지만 데스티네이션, 리시버가 아닌 다른 노드들은 어떻게 해요? If it's destined for another node, 그 데이터를 계속 듣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슬립, rather than overhearing. 그래서 다른 노드로 가는 데이터를 들을 필요가 없이 오버히어링을 줄일 수 있다.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죠. 그렇죠? 그냥 뭐 RTS 듣고 이게 내게 아니면 슬립하고 RTS가 없으면 또 슬립하고. 그 다음에 오버 에미팅 문제는 해결됐죠. 왜? 모든 클락이 동기화되어 있어서 싱크로너스 웨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일어날 때 다른 애들도 다 웨이크업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해되죠? SMAC이 이렇게 간단한 아이디어. 이게 샘슨에서 맥 프로토콜 중에 가장 많이 레퍼런스 되는 초기의 스킴, SMAC.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게 YGMAC인데, YGMAC의 기본이 되는 스킴이 BMAC이에요, BMAC. 이거를 조금 더 개선한 게 YGMAC이고, BMAC에서 얘기하는 스킴이 Preamble Sampling, 다른 말로 이거를 LPL, Low Power Listening, Low Power. 기본적으로 SMAC은 모든 노드가 동기화되어 있죠. 그래서 같이 웨이크업해요. 근데 BMAC이나 이런 YGMAC 같은 스킴들은 어싱크로너스한 스킴들이에요. 클락 동기를 굳이 얘도 어차피 뭐 중복된 이벤트 제거하고 뭐 하려면 클락이 다 다르면 타임스탬프도 다 다를 테니까 클락 동기 하긴 해야 되지만 노드 웨이크업은 각자 알아서 인디펜던트하게 각자 알아서 웨이크업해요. 야, 그럼 어떻게 통신을 하지? 응? 주기는 다 같아. 다 한 사이클. 같은 주기를 하는데 다 각자 깨. 나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거야. 저기 아까 SMAC 군대잖아. 동시에 기상! 그러면 다 지성해야 되는데 얘는 나 잘 때 잘 거야. 난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거야. 하지만 같은 시간을 자야 돼. 같은 사이클로 오퍼레이션 해야 돼요. 어싱크러너스한 스킵님. 그럼 어떻게 통신하죠? 그래서 LPL의 아이디어는 뭐야? 로우 파워 리스닝은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가 뭐야? 내가 리슨하는 오버헤드를 줄이겠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센서 네트워크 맥 프로토콜, BMAC이나 BMAC, 이 프리앰블 샘플링이나 LPL도 듀티 사이클이 적용해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예요? 내가 쿡쿡 자고 있어. 한 주기에 한 번씩. 한 주기에 한 번씩 깨는 거야. 잠깐 깨, 웨이크업해. 뭐 있나? 없으면 자. 이게 로우 파워 리스닝. 알겠죠? 근데 각자 다시 깨. 따로 깨. 각자 따라서 아무것도 없네 하고 다시 하는 거야.
이해되죠?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운 나쁘면 내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통신이 발생하면 내가 못 듣지. 근데 뭐 얘는 아주 로지컬하게는 자기는 항상 자다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만 깨서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 자는 거야.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 별로 내일 하면 되지 하고. 그거랑 비슷한 게 로우 파워 리스닝. 그러면 샌더랑 리시버 간에 내가 보내려고 하는데 각자 독립적으로 깨면 어떻게 보내게 되겠어요? 여기 우리 그래서 어싱크러스 맥에 두 가지 스킴이 나와. 한 가지가 프리앰블 샘플링 기반 스킴이고 또 다른 건 다른 스킴인데 통신하는 방법. 여러분 생각해봐. 어떻게 통신하나? 각자 독립적으로 일어나. 근데 샌더가 보내려고 하는데 제가 언제 낄지 몰라. 어떻게 해야 돼? 자, 이제 첫 번째 여기 솔루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간대. 샌더가 이니시에이트 할 수도 있고 리시버가 시작할 수도 있는데 보너스. 답 있나? 얘기해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깨워야 필요할 때 깨워야. 그치. 통신할 땐 둘 다 깨어 있어야지. 근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 통신을 요청할 그러니까 샌더 쪽에서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기서 아이디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계속 깨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깨어있는 확인이 자, 로우 파워 리스닝이란 말은 내가 리슨만 하고 있지 내가 뭘 보내질 않아. 듣기만 하는 거야. 모든 노드가 기본적으로 수동적이야. 아무 일도 없나? 아무 일도 없나 하고 그러면 제가 깨어있는지 안 깨어있는지도 몰라. 오케이? 그렇잖아. 제가 듣기만 하는데 뭘 보낸 게 아닌데. 로우 파워 리스닝은. 그냥 리스닝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로우 파워 리스닝이 뭐예요? 잠깐 깨서 통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go back to sleep. 그래서 로우 파워예요. 잠깐 리슨만 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에너지음을 줄이겠다. 그래서 제가 깨있는지 안 깨있는지도 몰라. 어떻게 통신해야 돼? 리시버가 샌더가 받을 때까지 계속 보내다가 리시버가? 리시버가 보내? 리시버가 누가 보낼지 알고 보내. 누가 보낼지 알고 리시버가. 에크가 올 때까지 계속. 에크? 데이터도 안 보내는데 에크가 왜 와? 그러니까 그 데스티네이션에서 에크가 올 때까지 계속. 아무것도 없었어 지금. 자, 모든 노드가 그냥 잠깐 듣기만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로우 파워 리스닝 기본적인 스킴이라고 그랬죠. 이때 샌더가 데이터를 보내야 돼. 근데 얘가 언제 깰지도 모르고 얘가 깨어 있는지 안 깨어 있는지도 몰라. 샌더가 어떻게 리시버랑 통신할 수 있냐. 보너스 10점. 여러분이 머리 써봐, 머리. 자기는 이 머리 쓰는 연습 해야 돼. 아직 그게 좀 훈련이 좀 덜 돼 있는데 머리를 많이 써봐. 자, 이 로우 파워 리스닝은 잠깐 깨서 아무것도 없네 하고 다시 go back to sleep이니까 이 일반적인 리스너 입장에서 자기가 보낼 게 없다면 굉장히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가 있어요. 잠깐 깨고 그냥 듀티 사이클 뭐 1%만 깼다가 슬립하고 되잖아. 근데 샌더가 어떻게 그 리시버랑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어떻게 하면 돼? 자, 그럼 보너스 점수를 5점으로 줄이고 힌트를 줄게. 자, 로우 파워 리스닝이에요. 로우 파워 리스닝. 리슨만 하는 거야. 로우 파워 리슨했는데 얘가 깨어 있으려면 뭐예요? 뭔가 통신이 있어야 깨잖아. 그러니까 샌더도 뭔가 보내야 돼. 그래서 걔를 깨워야 뭐가 있냐 하면 걔는 리슨하다가 고백 슬립이 아니라 더 깨 있을 거라고. 그치? 뭔가 보내야지. 그 보내는 거 어떻게 보내면 돼요?
어떻게 보내면 돼? 어떻게 보내면 내가 원하는 애랑 통신할 수 있을까? 어쨌든 다 그 각자 타이밍이 다른 거지. 그 사이클 동안 그치. 하는 거는 똑같아 했으니까 그 사이클만큼 보내고 있으면 그 사이에 한 번은 깨지 않아요. 전에 보너스 5점. 그게 프리앰블 샘플링이에요. 프리앰블. 프리앰블이란 게 샌더는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프리앰블을 보내. 근데 프리앰블이 누가 언제 끌지 모르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한 사이클 타임 동안 프리앰블 보내야죠. 그러면 그동안 내가 원하는 리시버가 반드시 깨 있을 거라고. 그러면 프리앰블을 들은 애는 어떻게 돼요? 들은 애들 거기 주변 노드는 다 웨이크업하고 되게 해야 돼. 걔가 누구한테 보낼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 로우 파워 리스닝 기반 스킨들은 프리앰블 샘플링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걔는 프리앰블을 한 주기 동안 보내고 프리앰블을 들은 애들은 LPL을 하다가 걔를 들으면 깨어 있어야 돼. 그렇죠? 여기 혹시 옛날 게 있는데 여기는 없고 뒤에 아마 여기인데. 그래서 이게 LPL 샌더인데 쭉 프리앰블을 보낸다고. 그러면 얘가 웨이크업 하죠. 이 시간에 웨이크업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프리앰블이 있으니까 프리앰블은 특정 비 패턴이에요. 얘가 프리앰블이구나. 또 노이즈 있고 막 하니까 아무나 들으면 안 되잖아. 얘가 누가 통신을 시작하는구나 하고 그 비 패턴을 들으면 얘가 웨이크업 한다고. 그럼 얘는 일단 한 주기를 맞춰야 전체를 다 깨울 수가 있죠. 그래서 쭉 웨이크업 하다가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한 주기를 다 하면 이제 다 들었겠지 하고 그때 데이터 보내고 데이터 앞부분에 타겟 주소를 주면 여기 자기가 리시버면 더 웨이크업해서 리시버 데이터하고 자기가 리시버가 아니면 고백 슬립하는 거지. 알겠죠? 이게 프리앰블 샘플링이에요. 이해돼요? 프리앰블 샘플링. 자, 근데 와이즈맥,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와이즈맥은 뭐야? 프리앰블 샘플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지? 문제가 뭐예요? 프리앰블 샘플링의 문제가 뭐예요? 프리앰블을 끝날 때까지 강제적으로 주변에 다 깨어 있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프리앰블 샘플링을 하게 되면 프리앰블을 듣는 순간부터는 다 깨있고 하는데 걔는 이제 오버히어링 하는 거지. 그렇죠? 또 다른 문제. 우리 영웅이 생각 잘한다. 또 다른 문제. 다른 문제. 그렇지. 아까 우리 봤지만 TX 오버헤드가 RX보다 크죠? 근데 샌더는 데이터 하기 전에 일반 데이터를 한 주기 동안 계속 뿌려야 돼. 트랜스미션 오버헤드가, 전송 오버헤드가 커. 그런 것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와이즈맥은 이 빔의 프리앰블 샘플링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리앰블 사이즈를 줄이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줄일 수 있지? 또다시 질문. 프리앰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컴퓨터 사이언스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불가능이란 별로 없다. 대개는 다 가능하다. 자네 뭐 하면 어렵다고 생각하지? 불가능은 없어. 다 가능한 문제. 어떻게? 그러면 듀티 사이클 줄이면 에너지 소모가 점점 커질 거 아니야. 그건 답이 아니지. 그건 당연한 그냥 트레이드 오프고. 그래서 와이즈맥은 프리앰블 샘플링을 하는데 와이즈하게 하겠다는 거야. 그 아이디어는 뭘까? 보너스 10점. 어떻게 프리앰블이 보내는 기간을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금방 뭐 나오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the size of preamble can be minimized by the knowing the schedule of immediate neighbor. 이건 뭐냐 하면 내가 딱 처음에는 얘들이 이제 각자 도생이잖아. 각자 알아서 웨이크업 하는 거라 처음엔 누가 언제 웨이크업 할지 몰라. 그렇지? 근데 아이디어는 뭐냐면 내가 일단 한번 통신을 하게 되면 아까 프리앰플 샘플링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데이터 보내고 액 보내죠. 액에다가 한번 통신이 일어난 리시버에 다음번 웨이크업 스케줄을 보내는 거야. 나 언제 일어날 거야. 그럼 한번 통신하면 걔가 언제 다음번 언제 깰지 알지. 그걸 이용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프리앰플 사이즈를 줄일 수 없어. 하지만 한번 통신이 일어나면 한번 통신을 해서 아 쟤는 보니까 나보다 얼마 후에 깰 거야 하고 이제 알 수 있잖아. 다시 걔랑 통신할 때는 되게 버스트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쟤가 다음에 언제 깰지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음에 깰 때 그때 맞춰서 프리앰플을 줄일 수가 있다고. 한번 통신이 일어나는 사람이랑. 그게 와이즈맥이에요. 그래서 샌더가 데이터를 보낼 때 프리앰플을 전체를 쭉 보내는 게 아니라 아 얘랑 이미 통신이 한번 일어났어. 그러면 원래는 프리앰플을 한 주기 동안 다 보내야 되는데 다음번 주기가 이때 깨서 쭉 보내는 게 아니라 얘가 깰 때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거에 맞춰서 프리앰플을 딱 보내는 거예요. 그럼 프리앰플 사이즈를 줄일 수 있죠. 다른 것들도 슬립, 고백, 슬립 일찍 하게 할 수 있죠. 걔에 맞춰서 했으니까 딴 애들 잘 못 들을 거 아니야. 프리앰플 사이즈가 줄어들었으니까. 오버히어링도 줄이고. 비번적으로 프리앰플 샘플링에는 RTS, CTS 데이터 익스체인지가 없어요. 프리앰플, 데이터 앤 액이에요. 그래서 얘는 히든 터미널 문제도 발생하고 아까 오버히어링 하죠. 다 듣잖아. 프리앰플을.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프리앰플끼리도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통신이 간헐적이면 괜찮다. 뭐 이 방법이죠. 그러면 다음에 언제가 깰지 알고 있지. 우리가 딱 해서 너 언제 밥 먹냐 했더니 나 12시 밥 먹어 그러면 아 다음 12시 가면 얘 만날 수 있구나. 근데 시계가 각자 다른 시계야. 그럼 어떻게 돼? 12시라고 했는데 내 12시랑 제 12시랑 점점 달라지죠. 그게 문제잖아. 보통 우리 시계는 시계 다 알아서 맞춰놓고 하니까 12시 하면 12시에 딱 나오잖아. 휴대폰은 다 동기화되어 있으니까 뭐 정확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클락 드리프트를 고려해 줘야 돼. 클락 드리프트를 고려해 줘야 돼. 그래서 이 프리앰플 사이즈는 맥시멈 이 웨이크업 하는 주기, 사이클 타임만큼이 풀 프리앰플 사이즈고 그 다음에 한번 통신을 했으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에크 정보 이거 좀 교체 좀 해라 이거. 배터리 주문하고 있어. 이거 주문해야 되나? 하여튼 액백스 스케줄 정보를 보낸다고 그랬죠? 이때부터는 아는 거야. 이때는 정확해.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드리프트가 발생하죠. 드리프트가 어느 정도로 발생하느냐? 그게 세타예요. 초당 보통 세타만큼 클락이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더 느리게 갈 수도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야. 보통 그 센서 노드들에서 사용하는 오실레이터, 크리스탈 오실레이터의 드리프트는 30 ppm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뭐냐면 30 per parts per million이에요. 100만 분의 30씩 1초당으로 보면 100만 분의 30초씩 드리프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parts per million.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빨리 갈 수도 있고 제가 느리게 갈 수 있어서 최대 2세타 곱하기 L 초당이니까 시간 동안에 L만큼 L 세컨드가 지나면 L 곱해줘야 되죠. 2세타 L만큼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상대적인 거니까 더 느리게 갈 수도 있어요. 2세타일만큼. 결과적으로 그걸 다 커버하려면 4세타일만큼 보내야 돼. 그래야 걔가 웨이크해, 그 구간 안에.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프리앰블 샘플링을 하면서 프리앰블의 오버헤드를 이 와이즈맥에서 그 자기의 통신한 네이버들의 웨이크업 스케줄을 자기가 기록하고 있으면은 프리앰블의 사이즈를 그만큼 줄여줄 수 있죠. 통신이 빈번하게 발생한 노드들 간에는 프리앰블 사이즈를 굉장히 미니마이즈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버헤드 문제를 더 줄일 수 있다 하는 게 와이즈맥이에요. 와이즈맥. 이거는 그 스위스의 그 페더럴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스위스 공대, 거기가 아인슈타인이 나온 학교고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굉장히 우수한 학교고 전에 보니까 MIT 하버드였나? 하버드 교수였나? MIT 교수. 내 분야 이쪽 분야가 아니라 바이오 쪽의 분야인데 교수하다가 원래 스위스 사람인가? 이 스위스 공과대로 다시 오더라고. 언더로. 거기서 제안한 스킴이에요. 근데 뭐 저걸 그래서 하드웨어도 구현하고 뭐 하긴 했는데 아이디어는 간단하죠. 별거 없어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자화자찬이 되지만 우리 실내치기 하는 거는 아이디어가 막 앞으로도 나올 게 많잖아, 그렇지? 근데 조금씩 이제 쉬운 문제는 거의 풀고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어. 내가 자네 또 문제를 주고 싶은데 자네가 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고민이야. 또 헤맬까 봐. 그런 것들이 좀 많아 지금.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면 간단하지 않죠. 우리가 한 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누적돼서 이게 와이즈맥이에요. 그 다음에 프리앰블 샘플링의 문제를 또 다르게 푼 논문이 엑스맥이야. 그래서 센서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이 레퍼런스된 논문 중에 하나가 엑스맥이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자, 프리앰블의 문제를 어떻게 줄일까? 이 엑스맥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한번 보죠. 누가 딱 아이디어를 냈어. 야, 한 번 통신하면 제가 언제 일어날지 아니니까 그때 클락 드리프트만큼만 계산해서 지에 맞춰서 웨이크업하면 내 프리앰블 사이즈 줄일 수 있어 하고 와이즈맥 스위스 공과대학에서 얘기한 거야. 프리앰블 샘플링. 이제 사람들이 다 이때 센서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했거든.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분야가 맥 분야였어. 이 새로운 이슈잖아. 어떻게 에너지 소모를 줄이면서 통신하느냐. 뒤에 보면 웨이크업 스케줄링도 있어. 어떻게 실시간 통신하느냐. 이 지금 현재 방법 가지고 실시간 통신 돼요? 안 돼. 딜레이. 듀티 사이클 늘리면 100배씩 늘어지는 거야. 1%로. 한 번에 한 억씩밖에 못 가니까 산불 안 돼. 이제 그걸 가능하게 한 스킴들이 나와요. 다 불가능이란 없다. 가능하다. 이게 컴퓨터 사이언스. 프리앰블 어떻게 또 줄일 수 있을까? 다른 아이디어. 다른 아이디어. 알고 보면 쉬워. 근데 생각하는 게 어렵지. 모든 게 인투이션은 쉬워요. 어떻게 줄일 수 있지? 프리앰블? 논문 쓰는 게 다 이런 거예요. 문제가 딱 명확해지면 항상 솔루션이 있어요. 어떻게 줄일 수 있나? 자, 그러면 보너스 10점에서 5점으로 줄이고 힌트를 줄게. 자, 아까 와이즈맥은 한 번 통신하면 개의 스케줄을 알리는 방법인데 그거 말고 지금 내가 원하는 방법은 프리앰블은 특정 뷰 패턴이야. 예를 들어 10101010 하이로 하면 이거 막 그런 데이터가 없잖아. 근데 하이로 이게 프리앰블이다. 누가 통신하려고 한다고 웨이크업하는 거예요. 근데 프리앰블에 어떤 좀 더 정보를 더 넣으면 프리앰블만 딱 보고 하고 자기가 슬립할 수 있잖아. 거기까지. 어떻게 하지? 어떤 정보를 넣으면 될까? 15 정도 넣어서 에? 15 정도 넣어서
슬라이드 보고 얘기하는 거 본인이 생각한 건가? 처음부터 그냥 생각을 보너스 5점. 엑스맥은 그 아이디어예요. 이 프리앰블을 전에는 롱 프리앰블을 보냈잖아요. 로우 파워 리스닝은. 얘는 숏 프리앰블을 보냈는데 거기다가 타겟 주소를 준단 말이에요. 타겟 주소를 주면 주소를 딱 듣고 잠깐 각자 웨이크업 하다가 저 주소를 들으면 리시버가 그때 웨이크업 했으면 바로 통신하는 거고 리시버가 아니면은 go back to sleep이야. 내게 아니구나. 근데 중간중간에 이 공백이 있죠. 이건 뭐냐? 프리앰블 보낸 다음에 얘도 대기해야 돼. 리시버가 깼나? 그럼 숏 프리앰블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대기해봐야 돼. 뭘? 에크. 리시버 나 깼어. 에크. 에크가 오잖아. 에크를 받는 동안 딜레이. 에크가 안 와. 그럼 다시 숏 프리앰블을 보내. 언제까지? 리시버가 깰 때까지. 다른 애들은 잠깐 일어나서 얘를 보고 얘가 내게 아니면 요 주기 동안 그냥 스립할 수 있어. 그리고 나를 위한 통신이 아니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숏 프리앰블을 보내다가 얘가 이때쯤 깬 거야. 리시버가 깨서 내가 왜 보나? 근데 얘가 깨는 웨이크업 타임은 기존의 LPL보다는 조금 길어지죠. 요 최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깨어 있어야 되죠. 여기서 듣다가 숏 프리앰블 들으면서 이거 내 거네 하면 그 다음에 에크를 보는. 그래서 얘를 얼리 에크라고 해서 데이터 보내고 또 에크 보내고 하지 않고 이걸 에크로 친다 이거야. 이 통신은 뭐 최악의 경우 깨질 수도 있지만 이게 에크가 왔으니까 통신이 이루어질 거다 하고 얼리 에크를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는. 오케이? 그래서 샌더 입장에서도 전체를 그전엔 프리앰블 풀 듀티 사이클, 풀 사이클 다 보내야 되는데 얘는 뭐 보통 평균적으로 반 정도면 다 한번 웨이크업 하겠지. 그것도 나눠서 빈 공간이 있으니까 샌더에 오버헤드를 줄 수 있다. TX 오버헤드는 줄어들죠. 물론 얘도 TX, RX, TX, RX 해야 되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오버히어링도 줄어들죠. 4개 아니면 다 고백도 슬립하니까 오버히어링 줄어들고 그 다음에 리시버도 통신을 빨리 일어나야 돼. 통신 레이턴시도 줄어들고 에너지 전에 풀 기다린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얘는 금방 고백도 슬립하니까. 그렇죠? 이거를 X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샌더 입장에서 리시버 입장에서 둘 다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 자기가 얼리 받으면 빨리 얼리 액 보내고 통신이 바로 이루어지니까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샌더하고 리시버 사이의 싱크로나이제이션을 빨리 하는 거죠. 그 전에 샌더는 그냥 누구든지 다 깰 동안 무조건 된다면 했는데 얘는 이제 얘 빨리 누구 깼어 부르다 깼어 그때 통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 뭐 어렵나? 이게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야. 먼저 컴퓨터 사이언스 아이들은 다 그래요. 그런 걸 생각해야 돼. 자, 지금까지는 뭐예요? 프리앰블 샘플링 혹은 로우 파워 리스닝 개념이에요. 리시버 입장에서 걔가 잠깐 들어. 통신 없네 하고 고백 투 슬립이야. 그리고 통신을 시작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샌더야. 샌더가 통신할 때 프리앰블을 쫙 보내잖아. 샌더가 이니시에이트 하는 프로토콜이야. 그쵸? 샌더가 프리앰블을 보내고 그 다음에 리시버가 프리앰블, 숏 프리앰블이고 롱 프리앰블을 들으면 웨이크업해서 통신이 이루어지잖아. 자, 뒤에 아직 슬라이드 보지 말고 그 다음 보너스 문제. 샌더가 이니시에이트 하는 거 말고 리시버가 이니시에이트 하는 거 없을까? 응? 아까는 샌더가 프리앰블이라는 걸 보내서 리시버를 깨우잖아. 리시버는 그냥 듣기만 해. 리시버가 깼는지 안 깼는지 샌더는 모르잖아. 리시버가 뭘 보내야 이제. 근데 샌더가 프리앰블 보내는 거 봐고 리시버가 이니시에이트 하는 프로. 그래서 뒤에 맥이 RI 맥이에요. 그것도 뭐 대칭적이지. 아까 이런 프리앰블 샘플링이라는 대칭적인 스킴이고 걔도
인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샌더는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깨어나는 것들이 나 일어났다 하고 뭘 뿌리든 제가 원하는데 되는 것 우리 영희가 머리는 좋아하네. 잘 뻔할 수 없죠. 자는 기본적인 머리는 뭐 둘 다 괜찮아. 그래서 근데 집중해야 되고 크게 봐야 돼. 작게 보지 말고. 이게 뭐냐 하면 지금은 리시버는 수동적이야. 난 듣기만 해. 있어 없어 하고 왜 틀려. 아무 일도 없네. 근데 이제는 리시버가 깨어날 때 리시버가 듣기만 하면 샌더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리시버가 언제 깨는지. 그래서 프리앰블 보내고 제가 에크를 보내든지 프리앰블 아니면 전체를 다 보내든지. 리시버가 이니시에이트 하는 방법은 리시버가 나 깨어났어 하고 알려줘야 돼. 그래서 로우 파워 리스닝이 아니라 얘는 웨이크업 하는 구간에 비콘을 보내는 거야. 뭐 비콘이지만 나는 브로드캐스트 하는 거지. 나 웨이크업 했어. 알려주는 거야. 샌더는 어떻게 통신하죠? 통신하려면 자기가 리시버가 깰 때 자기가 보낼 게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그 주기 동안 리시버가 언제 듣는지 깨는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 뭘 기다리고 있어야 돼? 비콘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 알겠죠? 비콘이 들어오면 쟤 깼구나. 그때 데이터를 보내는 거야. 그게 RIMAC이에요. 그래서 RIMAC은 Receiver Initiated. 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다 Asynchronous MAC이죠. 클락 동기 없이 각자 알아서 일어난다고. 그래서 각 노드는 주기적으로 웨이크업 한 다음에 자신만의 비콘을 보내. 나 깨어 있어. 나랑 통신할래는 지금 통신해. 하고 비콘을 알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샌더 S가 패킷 데이터 프레임을 보낼 게 있으면 노드 R한테 보낼 게 있으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미리 웨이크업하고 이제 보낼 게 있어 하면 이제부터 들어야 되잖아. 그때부터. 이 스테이지 액티브 사일런트리 프레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듣고만 있으면 돼. 내가 원하는 리시버가 언제 비콘 보내나. 그렇죠? 액티브 사일런트리 and start data transmission upon receiver beacon frame. 얘가 비콘 보내자마자 그때 데이터를 딱 보낸다. 쟤 깨있네. 그럼 그때 내가 데이터 보낸 거야. 얘는 비콘 보낸 다음에 잠깐 들어야 되죠? 데이터가 오는가. 그쵸? 그래서 비콘을 이렇게 보낼 때 데이터를 보내고 또다시 비콘을 한번 트랜지션 끝난 다음에 또 비콘을 보내는 거야. 웨이크업을. 비콘 보냈으면 비콘이 이제 에크가 되는 거야. 받았다. 얘가 또 보낼 게 있으면 또 보내겠지. 만약 얘가 듣다가 보낼 게 없으면 go back to sleep. 얘는 이제 예차가 돼서 비콘 듣다가 자기한테 아무도 안 보내면 go back to sleep. 이게 RIMAC. RIMAC. 오케이? 그래서 프리앰블 샘플링이 한참 인기를 얻고 그걸 이제 개선하려는 와이즈맥, 엑스맥 같은 아이디들 그걸 또 개선한 여러 논문들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누가 이거 뭐 샌더가 이니시에이트 하는 거 말고 리시버가 더 할 수 있네? 그치? 조금만 생각하면 되잖아.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다음번 비콘은 액 패킷이 되고 이게 다시 이니시에이션이 돼서 그 다음 데이터를 또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럼 연속적인 트랜스미션도 할 수 있죠. 비콘 데이터 비콘 이건 다음 비콘은 에크 겸 또 비콘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트랜잭션도 할 수 있어서 비콘 served both as an ACK to previously received data and also as a request for the next data transmission. 그러니까 비콘과 에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프리앰블 샘플링과 마찬가지로 히든 터미널이 있어서 내가 비콘을 딱 보냈어. 나 I'm ready. 나 웨이크업 했어. 나한테 보낼 사람들 보내. 근데 알았어 하고 둘이 동시에 오는 거야. 근데 얘도 기본적으로 프리앰블 샘플링과 얘도 다 CSMA 기반이라 일단 채널은 비지한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내요. 아마 다 CSMA CA를 쓸 거야. 그래서
주변 컨텐션들은 다 해결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야? 콜리전, 히든 터미널이랑 콜리전. 콜리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이 다음번 비콘에 만약에 보냈는데 여기서 깨졌단 말이야. 다음번 비콘에다가 백업 윈도우 사이즈를 증가시켜서 얘한테 알려줘. 야, 다음번에 이 사이즈로 랜덤 백업해. 그러면 얘가 윈해서 얘가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렇게 보내고. 만약에 또 충돌이라면 더 길게 하면 충돌이 해결되겠죠. 그런 식으로 비컨에다가 여기 백업 윈도우 증가된 백업 윈도우 사이즈를 인클루드 함으로써 계속해서 두 히든 터미널 간의 충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이 센서 네트워크 맥을 보고 어떤 새로운 프로토콜을 제안했는데 그걸 AMAC이라고 해요. AMAC. 2006년 ICC에 발표된 거고 얘는 뭐냐? 지금까지의 모든 센터, 이게 처음이에요. 지금까지의 모든 센터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동기화, SMAC과 동기화된 웨이크업. SMAC 말고 뭐 TMAC도 있고 몇 개 있었는데 다 싱크로너스 웨이크업이고 주기가 다 같아. 근데 이 아이디어는 뭐냐? 왜 주기를 다 같이 해야 되느냐? 통신하는 애들은 빨리 웨이크업해서 빨리 보내는 게 에너지 소모도 줄이고 레이턴시 줄이는 거고 통신에 참여하지 않는 노드들은 주기를 더 길게 가지자. 그러니까 variable duty cycle 혹은 adaptive duty cycle이에요. 사이클 타임이 각각 달라요. 나는 이때 깨고 쟤는 2배 더 긴 타임으로 깨고 쟤는 8배 더 긴 타임으로 깨고 variable duty cycle을 처음 제안한 스킴이에요. 기존의 센서 네트워크 맥 프로토콜들은 이 사이클 타임이 딱 같은 인터벌로 정해져 있다. fixed 사이클 타임을 사용한다. 결과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에너지를 줄이려면 어떻게 돼? 사이클 타임을 증가시켜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사이클 타임을 증가시키면 듀티 사이클을 줄이고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지만 어떻게 돼요? 문제는 레이턴시 늘어나게 돼요. 한 번에 한없이 가게 되니까. 그래서 빨리 통신하려면 듀티 사이클을 늘리고 사이클 타임을 줄여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 에너지 소모 많아져. 결국은 에너지 vs 레이턴시 트레이드 오프. 에너지 소모를 더 줄일 것인가? 레이턴시를 줄일 것인가? 둘 다는 못하지. 그래서 AMAC의 아이디어는 우리는 사이클 타임도 베어리블하게 가고 듀티 사이클도 베어리블하게 하겠다. 각 노드들이 따로 놀겠다. 따로 놀겠다. 그래서 아이들 노드들은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거에 최소화해서 사이클 타임을 늘려가고 듀티 사이클은 줄여가고 비지 노드들, 커뮤니케이션 패스에 있는 노드들은 성능을 최대해서 레이턴시도 줄이고 그 풀 듀티 사이클을 빠르게 동작하게 하겠다. 그런다고 에너지 소모가 더 많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통신이 없으면 걔는 다시 늘려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이제 그게 이제 이슈. 그래서 AMAC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스킴이 있는데 하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variable duty cycle. 각 노드가 different duty cycle을 동작한다. 트래픽에 따라. 트래픽이 발생한 애들은 빨리 동작하고 트래픽이 없는 애들은 듀티 사이클을 더 줄여가요. 사이클 타임을 늘리고. 그 다음에 액티브 피어리어드. 우리 그 전에 SMAC을 보면 싱크 구간에 꽤 있고 RTS 구간에 또 꽤 있죠. 그것도 더 줄여보겠다. 그래서 variable active period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아이디어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패스에 있는 비지 노드들은 숏 사이클 타임으로 동작해서 하이 듀티 사이클로 그 트래픽을 빨리 처리하는 거죠. 트랜잭션을. 그래서 레이턴시를 줄이겠다. 만약에 그래서 통신이 발생하면 트래픽이 발생하면 그 통신의 리시버가 되는 노드들은
사이클 타임을 미니멈 사이클 타임을 바로 줄여버려요. 사이클 타임이 t도 있고 이 AMAC에서는 t, 2t, 4t, 8t 2의 배수로 늘려나가. 통신이 발생하면 풀 웨이크업 상태에서 동작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트래픽이 없다면 각 노드는 사이클 타임을 자동으로 늘려나간다. 그래서 듀티 사이클을 줄이고 에너지 소모를 줄인다. 그래서 늘렸다 줄였다 하는 스킴이에요. 여러분 듀티 사이클.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주기가 각자 다르면 어떻게 싱크로나이즈 할 것이냐가 문제죠. 아까 했던 오버에미팅 방지하려면은 같이 웨이크업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럼 누구는 4T로 동작하고 누구는 8T로 동작하고 그러면 개의 주기를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통신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사이클 타임 베리에이션을 어떻게 하냐 하면 풀 사이클 타임은 예를 들어서 T에 동작하면 웨이크업 앤 슬립, 웨이크업 앤 슬립, 웨이크업 앤 슬립. 얘 2배로 동작하는 건 어떻게 되죠? 이렇게. 4배는 이렇게. 다른 노드들은 슬로우 노드들랑 항상 통신할 수 있지. 그렇죠? 느린 노드들은 이 빠른 노드랑 항상 통신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얘가 깨 있을 때는 얘는 깨 있고 얘가 깨 있을 때 얘가 깨 있고. 이렇게 통신하겠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예요? 사이클 타임을 이 2배로 늘리는 거를 아무 때나 2개 내서 둘 다 같은 주기로 깨도 2분의 5도로 깨면 어떻게 통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이클 타임 늘리는 것도 다 같이 동기에서 얼라인돼서 올려야 돼. 그 말은 뭐예요? 요이 땅 하면 다 T에서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통신이 없을 때 다 여기 얼라인먼트 바운더리 우리 컴퓨터 구조에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들은 얼라인돼서 들어간다고 했는데 기억나나? 그래서 4바이트짜리 32빗 데이터들은 명령어도 그렇고 걔네들은 주소가 0, 4, 8, 12에서 시작해. 얼라인되어 있어요. 8바이트 데이터를 0, 8, 16에 시작해. 2바이트, 숏 인티저 같은 거는 2의 배수 0, 2, 4, 6, 8에 시작해요. 다 얼라인되어 있어. 미스 얼라인되어 있으면 되게 폴트예요. 마찬가지로 이 클락 동기를 위해서 각 노드들은 클락 사이클 타임을 증가시킬 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얼라인먼트 바운더리에 증가시키면 돼. 그러니까 처음에 클락 0에서부터 0, 1, 2, 3, 4 하면은 4T로 만드는 데는 0, 4, 8에 시작해야 되고 8로 만드는 0, 8, 16에 시작해야 돼. 그러면 딱딱 동기가 되어진다. 그래서 듀티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 T로 하다가 T는 언제든지 하니까 얘가 2T로 하다가 아무 트래픽이 없으면 2T로 하다가 또 아무 트래픽이 있으면 4T로 증가시키다가 그 다음에 트래픽이 없으면 또 8T. 그래서 맥시멈 시스템에서 얼라우하는 그건 어플리케이션마다 다르겠죠. 맥시멈 사이클 타임까지 자기의 그 주기를 2배씩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노드라도 이 어댑티브하게 듀티 사이클 증가시키다가 만약에 이벤트가 발생해서 내가 리시버가 되는 순간부터는 풀 T로 동작해서 빨리 그 트랜잭션 처리한 다음에 다시 아무 일도 없으면 다시 늘려나가. 여기입니다. 자, 이 Variable Duty Cycle, Adaptive Duty Cycle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논문이 나온 다음에 이게 이제 SMAC에 이걸 적용한 거고, 그 다음에 Preamble Sampling에도 이 Variable Duty Cycle 적용한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ctive Period.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거를 봤더니, SMAC을 봤더니, SMAC은 싱크 구간, RTS 구간을 다 깨 있어. 근데 싱크 패킷이나 RTS 패킷이나 크기가 큰 차이가 없으니까 웨이크업 하는 시간이 길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싱크 구간, RTS 구간이 웨이크업 구간이니까 이걸 줄이겠다. 어떻게? 이 싱크 패킷에다가 싱크 구간은 통신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싱크 패킷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RTS는 좀 뭐랄까 트랜잭션 시작인데 꼭 RTS 들어다 싱크 패킷에다가 한 비트만 추가해. 그래서 얘가 클락 싱크가 아니라도 만약에 커뮤니케이션이 있으면 싱크 패킷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커뮤니케이션 싱크라고 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싱크에 클락 싱크 역할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클락 싱크가 있을 수도 클락 싱크 패킷이 간헐적으로 있다고 그랬죠? 대부분 놀고 있잖아. 근데 아무 트래픽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지만 만약 트래픽이 있다면은 RTS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싱크 구간에 커뮤니케이션 싱크를 보내는 거야. 거기는 클락도 온 게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는 것만 미리 알려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RTS 구간에 깨어있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커뮤니케이션 싱크가 싱크 패킷을 먼저 싱크 구간에 깨어있잖아요. 그때 딱 커뮤니케이션 비트가 셋돼 있으면은 RTS가 올 거구나 하고 RTS 구간까지 깨어있지만 커뮤니케이션 비트가 셋 안 돼 있으면 그때 고백 투 슬립해서 대부분은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그때 싱크 구간만 깨있으면 되는 거지. RTS 구간만 깨있는 게 아니라. 이해돼요? 그리고 그 커뮤니케이션 싱크 역할도 싱크 패킷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클락 싱크도 하고 통신이 있다는 걸 미리 알려줄 수 있는 거지. 굳이 RTS 구간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실제 트랜잭션은 어떻게 돼요? 그 전에 RTS, CTS 데이터 알기인데 RTS 보내기 전에 싱크한테 먼저 알려야 되죠. 왜? 미리 저기 커뮤니케이션 없으면은 애들이 미리 슬립할 수 있잖아. 싱크 구간이 없으면은. 그래서 싱크, RTS, CTS 데이터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리시버 노드들을 싱크 구간에만 끼워놓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리스닝 할 때 에너지 소모는 그전에는 이만큼이었는데 둘이 비슷하다면 반으로 줄 수가 있는 거죠. 이해돼요? 만약에 실제 통신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둘 다 깨어있어. 얘에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웨이크업 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실제로 데스티네이션만 여기까지 깨어있는 거고 나머지는 여기서 고백 투 슬립이고. 그쵸? 커뮤니케이션 발생할 때. 커뮤니케이션 없을 때는 이거하고 슬립인 거고.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어댑티브. AMAC이고 이걸 가지고 실험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컨트롤 패킷, 싱크 패킷이나 RTS 패킷은 10바이트, 데이터 패킷은 200바이트, 뭐 컨텐션 윈도우, TXRS는 기본적인 센서 네트워크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사용한 거고 SMAC은 40의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40 듀티 사이클을 사용하고 AMAC은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할 수 있어요. 풀 AMAC은 맥시멈 T가 풀 T부터 64T까지 이게 풀 AMAC이고 얘는 듀티 사이클, 베리어블 듀티 사이클은 사용하지 않고 액티브 피어리드만 줄인 거야. 커뮤니케이션 싱크를 이용해서. 그러면 아이들 리스닝을 줄일 수 있겠죠? 이거 한 거고 얘는 레이턴시 옵티마이제이션. 이렇게 사이클 타임을 느려다 보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AT, 16T, 32T, 64T 그러면 듀티 사이클 줄여두고 에너지 소모는 줄이는데 한 번 통신이 발생하면 깰 때까지 처음 패킷이 들어갈 때는 레이턴시가 길어져. 첫 패킷 단 다음엔 다 풀티로 그 다음부터는 빨리 전달되지만 처음 첫 번째 패킷이 가는 레이턴시 길어지잖아. 그러면 레이턴시 옵티마이제이션은 뭐야? SMAC랑 같이 풀 맥스는 40로 놔두고 얘는 줄여주기만 하는 거야. 통신 발생 줄여주기만 하는 거야. 얘는 성능 감소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성능 감소가 성능이 아니라 성능 지연은 하나도 안 발생하는 거지. 근데 성능도 줄여주고 레이턴시도 줄여주고 에너지 소모도 줄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트래픽은 소스가 100개의 메시지를 제너레이션 하는 거예요. 제너레이션 하는 거. 그 트래픽 로드를 그 패킷 메시지 제너레이션 인터벌을 0초부터 10초 사이로 늘려가면서 한 번에 다 발생시키는 거, 띄엄띄엄 발생시키는 거 해서 늘려가면서 실험합니다. 기본적인 에너지 컨섬션을 보면 맨 위에 게 SMAC이에요. 센서 노드들 평균적으로 이 정도 에너지 소모를 하는데 이 어댑티브, 액티브 피리어드 아까 그 싱크 패킷에다가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면 RTS 구간을 깨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에너지 소모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아이들 리스닝이 확 줄어드니까 거의 대부분이 아이들 리스닝이니까.
그 다음에 레이턴시 옵티마이제이션은 얘는 왜 성능 감소는 없으면서 줄여주기만 하는 거죠. 줄여주기만 해도 통신이 빨리빨리 일어나서 에너지 소모가 오히려 줄어들어요. 더 줄어들고 그 다음에 풀 AMAC에서 64T까지 하면은 뭐 거의 한 10분의 1도 안 되게 줄어들죠. 에너지 소모를 이렇게 줄일 수 있다. 레이턴시 S맥이 마른 뭐고 아까 레이턴시 옵티마이제이션이 있죠. 40에서 얘는 T로 줄여주기만 하죠. 그럼 레이턴시가 상당히 줄어들죠. 상당히 줄어들고 얘는 S맥보다는 성능이 항상 좋은 거지. 항상 얘는 줄여주기만 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어댑티브 액티브 피어리어드는 뭐 S맥이랑 성능이 거의 비슷하고 얘는 그 구간만 줄어들고 에너지 소모만 줄인 거니까. 이제 풀 A맥들은 어떻게 돼요? AT, 16T, T까지 모르는데 얘가 32T, 64T 되면은 이 패킷이 뜸뜸이 오는 경우는 이렇게 레이턴시가 길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풀 AMAC의 단점이지. 그래서 너무 많이 늘려주게 되면은 첫 번째 프레임은 레이턴시가 한 번 지나가는데 보통 4T였었는데 얘는 64T가 되니까 8패킷 늘어났죠. 근데 나머지 패킷이 롱 트랜잭션이면 그 다음 패킷들은 줄어들겠지. 근데 처음 거는 이렇게 레이턴시가 길어진다. 라는 오버헤드가 있다. 하지만 뭐 이런 레이턴시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소모도 아까 보니까 상당히 줄어들면서 성능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잘 조절하면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풀 AMAC의 뭐 맥시멈 T로 늘리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턴시도 줄여줄 수 있다. 뭐 이런 아이디어. 그래서 AMAC이 첫 번째로 그 듀티 사이클이랑 사이클 타임을 각 노드별로 베리어블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맥 프로토콜로 액티브 피어리어드도 싱크 RTS가 아니라 싱크 구간만 깨도록 줄어들 수 있고 듀티 사이클도 줄어들 수 있어서 우리가 원하던 목표 원래 원했던 게 뭐야? 통신하는 애들은 빠르게 동작하고 통신에 참여하는 애들 아이들 리스닝하자 이거를 만족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그 뒤로 후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알겠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센서 네트워크의 맥 프로토콜들을 살펴봤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노드가 동기화하는 싱크로너스한 맥 프로토콜이 있고 S맥은 기본적으로 DCF의 RTS를 이용해서 그 아이들 리스닝과 오버헤드 히어링을 줄이는 거예요. RTS를 듣고 자기 패킷이 아니면 슬립하고, 그렇죠? RTS 패킷이 또 없으면 슬립하고, RTS 패킷이 없으면 슬립하는 건 아이들 리스닝을 줄이는 거고, RTS 패킷이 있는데 자기가 아니면 슬립하는 것은 오버 히어링을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AMAC 같은 경우는 모든 노드가 각자 같은 주기로 깨어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통신에 참여하는 노드들은 풀 사이클로 빨리 동작해서 레이턴시 성능 높이고 에너지 소모도 줄이고, 통신에 참여하지 않는 노드들은 그 듀티 사이클 타임을 2배씩 증가시키면서 우리가 에너지 소모를 더 줄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각 노드가 다르게 듀티 사이클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싱크 RTS가 아니라 싱크 구간만 듣고도 우리가 통신이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 있음으로써 아이들 리스닝 할 때 싱크 구간만 깨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제안을 했죠. 그 다음에 비동기적으로 모든 노드들이 기본적으로 로우 파워 리스닝을 사용하는 스킴들은 프리앰블 샘플링을 사용하죠. 그래서 프리앰블을 통해서 통신이 일어날 때 내 주변 노드들이 한 번은 리스닝할 수 있도록 전체를 뿌려준 다음에 하는 거고, 와이즈맥은 한 번 통신한 애들의 웨이크업 스케줄을 기록한 다음에 걔가 언제 웨이크업할지 알아서 걔가 웨이크업하는 기간에 맞춰서 프리앰블 사이즈를 줄여주는 거고, X맥은 프리앰블에 타겟 주소를 줌으로써 그 리시버가 빨리 웨이크업하는 경우 빨리 싱크로나이즈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리시버 정보가 있으니까 그런 프리앰블 듣는 애들이 자기가 아니면 오버히어링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RI맥은 반대로 리시버가 비컨을 통해서 나 깨어있다 하고 알려주면 샌더가 자기가 통신하려고 하는 리시버가 깨어있을 때 통신하는 그런 스킴이에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다 듀티 사이클링을 하고 기본적으로 CSM이 CA 스킴을 써요.
근데 이 듀티 사이클을 적용하면 문제는 기본적으로 레이턴시죠. 왜냐? 한 번 사이클에 한 번 RTS, CTS 데이터에 한 번 데이터 트랜잭션 할 수 있죠. 어싱크러너스 맥도 프리앰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 액. 걔도 상당히 한 번 트랜잭션에 한 번 데이터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사이클에 또 한 번 트랜잭션. 그럼 사이클 타임을 늘리게 되면 우리가 듀티 사이클은 줄 수 있어도 사이클 타임이 늘어남에 따라 레이턴시는 굉장히 증가하게 되죠.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우리는 듀티 사이클링 하고 싶어. 그거 아니면 센서 네트워크 무용지물이야. 보름, 한 달 사용하면 에너지 소모 다 되면 그걸 누가 사용하겠어? 아무도 사용 안 해. 최소한 보통 3년, 5년 이상 버텨야 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뒤를 슬라이드를 보기 전에 이 문제 어떻게 풀까? 기본적으로 힌트는 듀티 사이클링은 피할 수가 없어. 웨이크업 앤 슬립 안 하면 어차피 안 돼. 한데 어떻게 레이턴시를 줄여줄 수 있을까? 센서가 웨이크업하는 거를 다 정해놔서 서로 깨어있는지 확인을 하고 어떻게? 이미 그러니까 언제 깨어나고 언제 잠들지 S맥도 그렇잖아. 다 정해놨잖아. 통신 한 번씩밖에 못 하잖아. S맥도 동시에 웨이크업해서 통신하고 들어가잖아. 근처로 가긴 갔어요. 지금 내가 헬프라인에서 페널티 라인까지는 못 가고 거기까지 패스가 딱 들어갔어. 저기 적진의 가운데까지는 갔는데 그래서 아직 페널티 에리어 라인까지는 못 갔어 지금. 보너스 10점. 어떻게 해?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얼핏 생각하면 불가능해. 그쵸? 한 번에 깨어날 때 한 번에 한옥 가면 그 다음에 또 한 세클에 한옥 가고 그러다 보면 느려져. 원 사이클이 10초인데 맥시멈 디스턴스가 100컵이면 1000초 걸리는 거예요. 괜찮아? RTS나 CTS 같은 거 주고 받을 때 꼭 이번 타겟만 아니라 전달해야 되는 그 이제 범위가 있으니까 너 기다리고 너 제 깨어나고 약간 이런 정보가 있으면 대기시키는 바로 이해했어요. 뭐 그런 건데 한 번에 RTS를 내가 얘한테 보내는데 그 뒤까지 계속 보내라고? RTS. 꼭 그 데스티네이션 하나 말고도 대충 어느 정도 일로 보내야 된다라는 정보가 있으면 그걸 좀 나 깨어나야 되고 쟤 깨워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데스티네이션 어디 있는지 알고 그러면 걔들이 언제 어떻게 깨어있는 거 어떻게 동기화하지? 한 번 깨어날 때 예를 들어서 무식한 방법 한 번 깨어날 때 한 홉이 아니라 한 번에 여러 홉 하도록 충분히 깨어있는 거야. RTS 때. 그래서 그러면 듀티 사이클이 늘어나죠. 한 번 깰 때마다. 그렇죠? 또 다시 사이클 타임을 그 듀티 사이클 이전에 사이클 타임 늘리면 또 한 번에 여러 홉을 가지만 여러 홉 가게 되면 웨이크업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듀티 사이클이 늘어나서 사이클 타임을 늘리지 않으면 에너지 소모 많아진다. 그렇지? 아이디어 없어요?
그냥 RF를 꺼놓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듣지도 않는 거야. 아이들 리스닝을 해야 깨닫는데 아이들 리스닝 안 하고 얘는 RF를 꺼놓는 거든. 왜냐하면 리스닝하고 있으면 거의 소모가 TX랑 거의 전선 소모 같으니까 걔는 못 듣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깨워? 사실 뭐 그런 비슷한 스킴이 우리 요 뒤에 우리가 우리 연구실 제안한 스피드맥이 있고 내가 마지막으로 글로브컴에 발표한 거는 제로맥이라고. 걔는 아이들 제로 아이들 리스닝, 제로 슬립 딜레이. 그거 한 다음에 아이 더 이상 이제 할 거 없다고 이제 적고서 딴 거 찾는 거. 그때쯤 센서 네트워크 연기도 이제 시들해졌고 우리가 제로맥 발표한 게 한 2010년쯤 됐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어떻게 할까? 있을 듯 말 듯한데 응? 아이디어 보면 간단하거든. 자, 일단 모티베이션을 봅시다. 우리가 센서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데 에너지 소모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제 에너지 소모는 많이 줄일 수가 있다. 그렇죠? 듀티 사이클링하고 뭐 AMAC 같이 레이턴시도 성능도 줄일 수 있고 성능도 증가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스킴들이 나왔는데 근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레이턴시예요. 문제는 많은 센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이 리얼타임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원래 센서 네트워크가 개발된 게 미 군사용으로 전쟁터에서 거기 뭐 AP고 비컨이고 베이스 스테이션가 아무것도 없는 거여서 임시 애작 통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생화학 무기를 발표했다. 무색무취야. 센서는 감지할 수 있는데 사람 못 감지해. 그럼 얘가 미리 감지해서 알려줘야 되잖아. 멀티허브로. 센서를 뿌려가지고 그런 걸 미리 전사들에게 알려주는데 걔가 2시간 후에 온다. 바람 불면 훅 오는데 안 되죠.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 뭐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봤던 애플리케이션 중에 뭐 화산, 지진 감지, 산불 다 리얼타임이에요. 산불 번지는 금방 퍼지죠. 금방 퍼져요. 여러분 미국 여행 보면 계속 차 타고 가는데 계속해서 시꺼멓게 타 있어. 그런 산들이 있어. 우리나라는 인구가 밀집돼 있지만 거기는 자연이 이거 듬성듬성 있으니까 시골은 뭐 다 산이거든. 뭐 리얼타임 타겟 트래킹, 인트루전 디텍션 누가 왔는데 2시간 후에 알려준다. 뭐 이머전시 헬스 어플 누가 쓰러졌는데 한참 뒤에 알려준다. 안 되겠죠? 트래픽 코디네이션 그게 다 실시간이잖아. 여기다 센서들이 들어가서 뭘 감지하려면 기존의 듀티 사이클 뭐 링 가지고는 쉽지 않아. 그래서 기존의 맥 프로토콜은 로우 에너지 컨셈션에 포커스되어 있는데 커뮤니케이션 레이턴시는 에너지 소모를 줄이면 늘어나게 된 기본적인 문제를 슬립 딜레이라고 해요. 슬립 딜레이는 뭐야? 하나의 패킷이 한 번 웨이크업 할 때마다 한없씩밖에 못 가. 절름발이야. 한 번씩밖에 못 가. 그걸 기다려야 돼. 한 번 또 웨이크업 할 때까지. 이 문제가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는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면 금방 그럴 거야. 아직 모르겠지. 어떻게 했는지. 알겠어요? 이 그림 보고 RX, TX 웨이크업 하는 구간을 파이프라인 시켜놓은 거야. 보통의 우리가 뒤에서 배웠지만 센서 네트워크의 토폴로지는 트리 형태로 되어 있어. 싱크로 기반으로 트리 형태로 구성돼서 트리의 리프로부터 싱크로 보통 그 센서들이 싱크로 정보를 전송하잖아. 트리에서 밑에서 위로 갈 때 웨이크업 하는 거를 이렇게 스큐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DMAC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부른 건 Synchronous Skewed Wake-up이라고 해서 웨이크업 하는데 스큐 시켜서 삐딱하게 좀 쉽게 얘기하면 파이프라이닝 웨이크업이죠. 그래서 이런 논문이 IPDPS 2004년에 발표됐어요. 예, 이 컨퍼런스가 내가 처음 발표한 컨퍼런스인데 옛날 90년대 초반에 처음에 IPPS, Parallel Processing Symposium인데 두 개 컨퍼런스가 멀지해서 IPDPS가 됐어요. Parallel and Distributed 하나 분산 쪽이랑 병렬 쪽이 그랬던 컨퍼런스입니다.
D맥에서는 이거를 staggered, 뭐 계단식 웨이크업이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소스 노드에서 싱크로 가는 패스에 있는 각 노드의 웨이크업 구간을 오버랩 시켜 놓은 거예요. 삐딱하게. 그래서 밑에 노드의 TX랑 위에 노드의 RX랑 겹쳐놨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만약 얘가 리프면은 TX 하면 얘가 RX에서 받고 그 다음에 바로 TX 하고. 자, 웨이크업 앤 슬립, 듀티 사이클은 갖춰. 하지만 한번 보내면 어떻게 돼요? 연속적으로 스윙까지 바로 전송이 돼요. 간단하죠, 아이디어. 근데 이 아이디어는 단점이 하나 있어. 단점이 하나 있어. 뒤에서 얘기하기로 합시다. 뒤에서. 스피드백 얘기할 때 단점이 하나 있어.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구현이 불가능해. 하지만 아이디어는 괜찮아.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아이디어는 괜찮아. 이 논문이 나온 다음에 2006년에 모비하게 누가 웨이크업 스케줄, 이거 이제 웨이크업 스케줄, 웨이크업 할 때 이것도 스케줄 하자. 그래서 빨리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웨이크업 기간을 약간 스케줄링 해놓으면 우리가 슬립 딜레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S맥, 기존의 S맥은 뭐예요? 모든 웨이크업이 동기화된 웨이크업이죠? 이렇게 되면 한 번에 한 옵씩밖에 못 가. 그래서 누가 중간에 웨이크업 하면 여기서 보낼 게 있으면 다음 노드가 웨이크업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내고 그 다음에 한 번에 하나씩 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0.5, 처음에 0.5를 뺐는데 사이클 타임 곱하기 홉수만큼의 딜레이가 소모되는 거지. 처음 패킷이 도달할 때까지.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가는 기간이 이렇게 걸린다.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이 fully synchronized wake up 패턴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웨이크업의 패턴이에요. 여러 가지 패턴 스케줄링을 해줄 수가 있다. D맥도 그 중에 하나다. 이제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뭐 재미는 있는데 D맥의 아이디어를 약간 간단한 논문이지. 패턴화해서 여러 가지 스케줄이 가능하다. 그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웨이크업을 저기 레벨별로 트리의 레벨별로 밑에가 이제 리프고 위 베이스 스테이션 이쪽이 싱크예요. 그러면 뭐 짝스는 홀수번에, 홀수는 홀수번에 이븐 앤 어드로 이렇게 웨이크업 할 수 있죠. 그럼 완전히 동기화된 건 아니잖아. 통신은 가능해요. 그걸 다 알고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이븐 앤 어드를 하면은 이 싱크에서 밑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인 딜레이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 자기가 언제 웨이크업한지 알고 있으니까 통신은 가능하니까. 이걸 Shift Even and Odd 패턴이라고 불렀고, 사다리 패턴은 뭐예요? 이게 이제 D맥이에요. 얘는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걸 했는데 위에서 아래로 쭉 아까 TX, RX, TX, RX 중복돼서 바로 내려오고 한쪽 방향으로만. 한쪽 방향. 레더 패턴. 투 레더 패턴. 얘는 뭐야? 밑에 올라갔다가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그러면 싱크에서 소스로, 센서로, 센서에서 싱크로 양쪽 패스를 둘 다 할 수 있죠. 이런 형태가 가능하고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 포워드, 백워드 패턴. 그래서 그 D맥이라는 논문 자체가 이런 이제 웨이크업 스케줄링이라는 분야를 이제 탄생시킨 거야. 그래서 아 이런 것도 가능하다 하고 나온 게 뭐 여러 논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한테 좀 인터레스팅한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안한 거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크로스 레더 패턴이다. 이렇게 아까 이거는 뭐예요? 투 레더 패턴은 결국은 예를 들어 싱크에서 이렇게 모이면은 싱크에서만 이렇게 한 번씩 이 맨 엣지만 한 번씩 깨고 나머지들은 두 번씩 깨죠. 한 번 패스 동안에. 근데 그거를 고르게 하려면 어떻게 돼? 처음에는 싱크에서, 그 다음에는 레벨 1에서 이렇게
크로스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하면 고르게 에너지 소모를 분산시키겠다 뭐 이런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 이 구간에는 윈도우 1에는 레벨 1에서 크로스하고 있는 거야. 레벨 1에서 계속 크로스가 일어나다가 윈도우 2가 되면 레벨 2에서 크로스하고 그 다음에 레벨 하이트 마이너스 1, 트리의 하이트 마이너스 1까지 크로스한 다음에 다시 레벨 1부터 시작하면은 골고루 이렇게 한 번씩 전체가 고르게 분산될 수 있다. 이것을 크로스 레더 패턴이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특별히 뭐 인터레스팅 뭐 컨트리뷰션 작다고 보여.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기존의 웨이크업 DMAC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패턴화해서 약간 논문을 쓴 건데 뭐 좀 약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럼 어떤 게 제일 좋냐? 결국은 센서 네트워크에서 트리 토폴로지를 라우팅 패스를 구성하는데 트리 토폴로지를 두 개를 임베드하면 각 노드가 이제 라우팅할 때는 어떻게 돼? 자기 페어렌트한테만 보내면 통신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두 개의 그 페어렌트가 있는 거니까 그 중에 빠른 걸로 보내면 이렇게 멀티 페어렌트 레이턴시를 더 줄이면서 뭐 더 좋다 뭐. 그래서 패킷이 도착한 시간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패스로 보낼지, 어떤 페어렌트 보낼지 결정하자 뭐 이런 걸 했는데 특별한 건 없고 DMAC을 그냥 활용한 스킴이에요. 알겠죠? 이런 스킴이 있고 그래서 또 웨이커 스케줄링을 보니까 우리가 또 2010년이니까 제로맥이 한 2012년쯤 되겠구나. 스피드맥을 지냈는데 왜냐하면 이건 뭐 아까 마찬가지 다 중복되는 거고 DMAC이 큰 문제점이 DMAC의 문제점이 뭘까? 싱크로너스 스퀴드 웨이크업, 뭐 스태거드 웨이크업, 뭐 파이프라인 딜리버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DMAC의 문제점이 뭘까? 아까 얘기한 문제점. 데이터 액, 데이터 그 다음에 액 이런 식으로 통신이 일어나요. 데이터 액 이렇게 통신이 일어난다. 이게 DMAC이야. 이거 문제점이 뭘까? 보너스 5점. 네? 보너스 5점. 싱크에서 콜리전이 아니라 중간에서 뭐 싱크에서도 콜리전이 발생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한 구간에 이벤트가 2개 발생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어디선가 콜리전이 발생해. 싱크에서 콜리전이 나든 중간에 콜리전이 발생하든. 또 어떤 때는 하나의 이벤트가 2개의 센서에 의해서 디텍션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산불 나면 얘도 하고 얘도 둘이 가다가 콜리전이 나. 콜리전을 감지할 수가 없어. 아주 픽스되어 있잖아. 데이터형, 데이터. 지금 이그젬플인데 지금 노드 2랑 노드 4가 동시에 이제 노드 2 그림이 노드 3겠지 이게 아마 보내려고 하면은 노드 3가 보내고 에크 보내고 근데 그 다음 레벨에서 노드 4랑 노드 2랑 여기서 충돌이 나요. 그래서 한 번에 패킷 한 구간에 이렇게 TX-RX에서 쭉 한 번에 하나만 전송하면 문제가 없는데 둘 이상의 센서가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반드시 콜리전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DMAC의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제로 구현이 불가능해요. 구현이 불가능하고 DMAC의 시뮬레이션은 그래서 각각의 노드가 히든 터미널 문제 우리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 히든 터미널까지 다 감지할 수 있다고 가정했어. 근데 그래도 더 멀리 있는 거 감지 못 하잖아요. 실제로 구현이 불가능해. 스피드백은 뭐냐? 스피드백의 목적은 그거를 구현 가능하게 만들 수 없을까?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게 리서치잖아. 그렇죠? 스피드백의 목적은
야, DMAC 아이디어는 좋은데 구현 가능한 그러한 그 리얼타임 맥 프로토콜을 만들겠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 이 기존의 이 DMAC은 기존의 SMAC에 비해서 아이들 리스닝 오버헤드가 좀 커요. 왜냐? RX, TX, RX, 아이들 리스닝 할 때도 RX, 데이터를 받을 동안 데이터 길잖아, RTS보다. 웨이크업 하거든. 보통은 RTS만 웨이크업하고 슬립하잖아. 아니면 AMAC은 싱크 구간에만 웨이크업하고 슬립하는데, 얘는 데이터 구간 전체에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듀티 사이클을 맞추려면 사이클 타임이 길어져야 되지. 그래서 두 번째 목적,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인데 레이턴시도 엄청 줄이면서 아까 첫 번째 목적, 컬리전을 제거한다. 두 번째 목적, 레이턴시 더 줄이겠다. 세 번째 목적, 에너지 소모도 더 줄이겠다. 그래서 목표가 로우 에너지, 로우 레이턴시, 앤 구현 가능한 프랙티컬한 DMAC을 만들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이디어가 있는데 첫 번째로 컬리전이 발생한 거를 리시버 단에서 컬리전이 발생한 거를 얘가 안 다음에 뒤에서 다 스킴을 설명해야 되지만 이게 컬리전에 의한 에러인지 컬리전 시그널이랑 일반적인 노이즈하고를 구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컬리전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내가 데이터 보내고 액을 보내잖아. 근데 리시버가 컬리전이 일어났을 때 아무것도 안 보내면 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데 얘가 뭔가 알려서 컬리전이 발생했다는 걸 나한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알리지 않아도 돼. 내가 리시버가 뭘 보내면 리시버가 다시 내가 밑에서 보내고 얘가 또 보내고 얘가 보낼 때 이 보낸 신호를 내가 최소한 오버히어 할 수 있죠. 오버히어링 해서 근데 저 리시버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데이터가 못 받은 게 컬리전에 의한 그래서 못 받은 건지 아니면 노이즈가 껴서 실제로 그냥 에크를 안 보내야 되는 상황인지를 얘가 구별해 주는 거고 컬리전이 발생했다는 신호를 이 위에 단에 보내줘요. 그때 나는 그 패킷을 보고 내가 오버히어를 해. 그런 아이디어인데 뭐 기본적으로 일렉트리컬하게 컬리전과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구별해서 컬리전이 발생했다는 상황을 알고 거기에 대처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있고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좀 어려우니까 그림 보고 설명합시다. 그래서 센서 네트워크의 토폴로지는 싱크를 주변으로 이렇게 트리 형태의 토폴로지가 만들어지고 노드 3로부터 노드 2, 노드 1 싱크를 거쳐서 패킷이 전달되죠. 그래서 스피드맥의 데이터 전송은 첫 번째 시그널 패킷 전송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구간이 있어요. 시그널 패킷은 여기 있나? 여기도 뭐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시그널 패킷은 뭐냐면 우리 싱크 패킷, 커뮤니케이션 싱크처럼 내가 데이터 전송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그널 패킷에는 리시버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노드 3가 이 파이프라인 딜리버리를 하기 전에 먼저 시그널 패킷을 통해서 내가 전송할 패킷이 있다는 것을 알려요. 시그널 패킷이 알려. 그래서 노드 3가 먼저 시그널 패킷을 이 TX를 보내면 노드 2가 시그널 패킷을 듣죠. 듣는데 이때 만약에 저기서 히든 터미널이 있으면 둘이 동시에 보낼 수 있지. 그럼 저기서 콜리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콜리전이 발생하면 콜리전이 발생했다는 신호를 그 시그널 패킷에 실어서 또 보내요. 위에 페어런트한테.
근데 만약에 콜리전이 없다면 얘는 전송, 그냥 내가 데이터를 보낼 구간을 이렇게 설정하라 하는 시그널 패킷, 간단한 패킷을 쭉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구간에 얘는 시그널 패킷을 보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RX를 하는데 뭘 하냐 하면 그 다음번 시그널 패킷을 오버히어링 해요. 내가 네이버니까 걔가 시그널 패킷을 또 위에 보낼 때 오버히어 할 수 있거든. 그때 그 시그널 패킷에 인코딩된 컬리전 비트를 보고 컬리전이 발생했나 아니면 노멀 전송인가를 구별해. 만약에 컬리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시그널 패킷이 이렇게 전송되겠죠? 네, 리시버로 쭉 짧은 패킷이 쭉 전송되면서 일단은 싱크로부터 이벤트 리포트,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벤트 리포트를 바로 할 수 있어. 뭔지 모르지만 이벤트가 발생한 거야. 얼전트 메시지면 바로 얘가 이벤트 발생한다는 걸 하고 얘가 일단 경보를 울릴 수가 있겠지. 그리고 그동안 컬리전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때 TX, RX, TX, RX 이렇게 보낸다. 파이프라인 딜리버리를 해요. 만약에 아무것도 이 구간에 발생하지 않으면 리프는 사실은 밑에서부터 들을 게 없으니까 뭐 TX만 하면 되고 얘는 보낼 게 없는 거야. 그럼 그 위에 노드들은 시그널 구간만 웨이크업하고 있으면 돼. 싱크패킷 비슷하죠. 그래서 시그널 구간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이들 리스닝 할 때는 시그널 패킷이 짧으니까 그 에너지 아이들 리스닝 오버헤드 굉장히 줄일 수가 있죠.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D맥이나 스피드맥 둘 다 센서 노드도 움직이지 않고 싱크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트리 형태로 센서로부터 싱크로 보는 패턴을 얘기한 거고 이때 고려해야 될 게 컨텐션과 컬리전, 트랜스미션 에러를 고려해야 되는 거지. 컨텐션은 내 주변 노드들 사이에 우리 보통 CSMA 기반으로 누가 통신하고 있으면 방해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군가 경쟁자가 있을 때 모르니까 CSMA, CA를 보통 쓰죠. 그게 컨텐션이에요.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윈해서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 거고 다른 소스들은 기다려야 되는 거지. 이게 컨텐션이고. 컬리전은 컨텐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도 내 주변 네이버들 간의 컬리전 해결할 수 있죠. 하지만 히든 터미널에 의한 컬리전도 있으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멀티플 노드가 동시에 트랜스미션 하는 경우 어퍼 레이어에서 충돌이 발생할 거고 패킷은 소실될 거다. 이 컬리전 문제를 D맥은 해결 못하는 거지. 언젠간 충돌이 일어나니까 한 구간에 통신이 일어나면. 트랜스미션 에러는 뭐예요? 내가 보냈지만 컬리전이 아니더라도 노이즈에 의해서 우리가 그 센서 노드 같은 경우 모듈레이션이나 에러 코딩을 단순한 걸 쓴다 그랬죠.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에러가 더 노이즈한 환경이에요. 그때는 에코 패킷이 필요하겠죠. 전송이 됐는지 안 됐는지.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하나의 센서만 이벤트를 제너레이션해서 보내는 거면 컨텐션도 없고 컬리전도 발생하지 않고 그때는 트랜스미션 에러만 고려하면 돼. 그때는 우리 D맥에서의 데이터 액 보내면 돼. 만약에 여러 개의 센서가 동시에 보내는 경우는 어떻게 돼? 컨텐션, 컬리전 에러를 다 고려해야 돼. 근데 D맥은 이것만 신경 쓴 거지. 여긴 돼. 이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스피드맥은 아까 얘기했듯이 시그널 패킷을 둬서 시그널 패킷으로 이번에 트랜잭션이 어떤 이벤트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요. 빠르게 알려요. 그래서 시그널 패킷의 역할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걸 미리 알리는 거고 빠르게 짧으니까 그 다음에 컬리전이 발생했다는 것도 미리 알려요. 컬리전이 발생했다는 건 뭐예요? 얘는 싱글 소스 이벤트가 아니라 멀티 소스 이벤트고 그때는 우리가 컨텐션, 컬리전, 트랜스미션 에러 다 고려해야 돼요. 싱글 소스 이벤트면 아까 D맥 같이 파이프라인 딜리버리 바로 해버리면 돼요. 시그널 패킷은 리시버 주소하고 컬리전 정보만 실으면 되고 시그널 패킷은 액 패킷이 필요 없고 아까 각각의 리프들이 밑에 있는 노드들이 페어런트의 시그널 패킷을 오버히어링 하면 돼. 그렇죠? 그냥 시그널 바로바로 보낼 수 있어요. 콜리전 비트를 통해서 만약에 콜리전이 발생한 거를 리시버가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콜리전하고 백그라운드 노이즈한 차이를 구별해야 되죠. 근데 일렉트리컬하게 구별할 수 있다. 이걸 구별을 최초로 시작한 것도 이 논문이에요. 그때는 안 했으니까.
그래서 트랜스미션 에러랑 콜리전을 구별하겠다. 어렵지 않다. 구별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샌더는 페어렌트의 시그널 트랜스미션을 오버히어링 한다. 그래서 데이터에서 시그널 전송 구간이 있는데 이거를 이벤트 어나운스먼트 구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전송하는 구간을 에는 데이터 전송 구간, 데이터 트랜스미션 피리드고, 만약에 이때 우리가 싱글 소스 이벤트라는 것은 아까 시그널 패킷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컬리전이 없으면 싱글 소스 이벤트잖아. 시그널 패킷이 있고, 그때는 싱글 소스 이벤트면 데이터 액에서 DMAC 같이 파이프라인 딜리버리를 해주면 되고, 만약에 컬리전이 발생을 하면 컬리전이 발생한 그 구간만 고려하면 돼. 그 전까지는 파이프라인 딜리버리 하되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의 RTS, CTS 데이터 액을 쓰겠다. 그래서 CSMA, CA 기반의 풀 DCF 같은 트랜지션을 이용해서 그런 컬리전 컨텐션을 다 해결해 주겠다. 그 얘기. 그래서 만약에 트래픽이 없으면 어떻게 돼? 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리프니까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보낼 것도 없는 거고, 리프 위의 노드들 시그널 구간만 잠깐 깨 있으면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아이들 리스닝은 아주 적겠죠. 에너지 소모는 우리 그러니까 로우 에너지, 로우 레이텐시 at the same time 최소화시키겠다. 만약에 싱글 소스에 누가 하나만 보내.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보내려는 애가 딱 보내면 시그널 구간이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시그널 구간 열으면 얘네들이 시그널 패키지 콜리전 없이 도착하면 다 알잖아. 이 스케줄이 된 거지. 그 다음부터는 쭉 데이터 액 보내면 돼. 오케이? 이게 이제 DMAC이 가정한 구간이지. 싱글 소스인데 데이터를 한 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보내겠다. 그러면 데이터 패킷에 우리가 팔로우 빗, 한 빗을 추가하면 한 번 열고 두 번 열고 롱 연속적인 패킷도 보낼 수 있다. 파이프라인 딜리버리 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보내다가 중간에 여기서 컬리전이 일어났어. 그럼 어떻게 돼? 밑에서부터 얘는 파이프라인 딜리버리 해.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동시에 RTS, CTS 데이터 액 해가지고 기존과 똑같은 방식으로 전송해 주겠다. 그럼 다 해결할 수 있다. 자, 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DMAC의 단점, 구현할 수 없다. 구현은 가능하고. 그래서 실제 우리가 구현을 했어요. 셋, 미카 모트에 구현 가능하고. 패스트 딜리버리 해주죠. 근데 이벤트 리포트는 더 빠르지. 시그널 통해서 빨리 알려주니까. 불이 났다, 뭐 그런 지진 났다 이런 건 바로 알려주는 거야. 자세한 정보는 뒤에 따라올 것이다. 아이들 리스닝, 에너지 소모는 더 줄였죠? 굉장히 줄였어요. 그래서 이게 프랙티컬하게 구현 가능한 스킴이고 실시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센서 네트워크가 좀 많이 떴으면 그런 게 확 퍼졌으면 이게 좀 퍼졌을 텐데 아쉽게도 직비하면서 이게 오케이? 알겠죠? 그 다음에 전에 투 레더 패턴 같이 센서에서 싱크로 싱크선으로 이렇게 양쪽 방향 다 해줄 수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싱크 투 센서, 센서 투 센서 이게 다 센서 투 센서죠? 이 패스를 통하면 다 전송 가능하다. 콜리전이 일어날 때는 실제로 리시버 어드레스는 상관이 없어요.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는 콜리전 비트만 정보 전송하는 거예요. 시그널이 처음에 보내는 시그널이 시그널끼리 이제 그러니까 그걸로 데이터 패킷의 컬리전을 미리 감지하는 거지. 그래서 시그널 패킷에 그러면 이제 리시버가 컬리전이랑 노이즈를 구별해야 되죠. 컬리전이랑 백그라운드 노이즈 에러를 구별해 주겠다. 특징은 뭐냐? 자세한데 간단한 거 뭐냐? 대개의 노이즈는 불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고 이게 좀 스트렝스가 약하고, 컬리전 시그널은 스트렝스가 레귤러 강하고 오히려 더 증폭돼 있어요. 강하고 그 다음에 이 실제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작아요. 이런 것 나중에
그래서 일렉트리컬 보면 이게 RX 스레시홀드인데 노이즈, 백그라운드 노이즈는 되게 이렇게 RX 스레시홀드보다 작은데 이게 이제 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금 크게 나왔던. 하지만 대개는 약하고 이 베리에이션, 이 시그널 베리에이션이 그 노이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고 이게 요 색깔이 노이즈죠. dBm 이상으로 크고 컬리전이나 노멀 시그널들은 시그널 간의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작고. 그래서 시그널 간의 베리에이션이랑 그 신호의 세기만 체크하면은 실제로 한 뭐 96%, 97% 이상 노이즈랑 컬리전 시그널은 구별 가능하다. 물론 뭐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뭐 보수적으로만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일렉트리컬 구별 가능하다는 얘기고 우리가 실제로 NS2에서 시뮬레이션 400개의 센서 노드하고 1개의 싱크 노드를 쓰고 데이터 패킷 100바이트, 뭐 시그널 6바이트, 컨트롤 패킷, 에크 패킷은 10바이트, 시그널 6바이트.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한 다음에 S맥하고 스피드맥, D맥. 시뮬레이션 할 때 D맥은 가정한 거죠. 다 할 수 있다고 가정한 거고 시뮬레이션 한 거고. 사이클 타임의 S맥은 1.44초, 스피드맥이랑 D맥은 그거의 2배 정도로 잡고 시뮬레이션 했을 때 싱글 소스 하나만 보낼 때 레이턴시, S맥은 레이턴시가 이렇게 큰데 스피드맥의 시그널이랑 데이터인데 거의 뭐 레이턴시가 없죠. 실시간 통신이 가능해요. 엄청 빠르게 통신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D맥이랑 비교하는데 요게 아이디얼 딜레이. 그냥 이벤트 발생한 순간 바로 보냈다. 아무 딜레이 없이 하면 이 정도 걸리는데 스피드맥의 시그널은 거의 아이디얼 국가에 가깝게 이벤트 리포트는 빨리 할 수 있는데 실제 그 데이터 전송은 D맥보다 조금 느려지죠. 왜냐? 시그널 먼저 보낸 다음에 보내기 때문에 조금 느려진다. 시뮬레이션. 에너지 소모는 맨 위에 게 S맥, 요게 D맥, 스피드맥은 훨씬 더 줄일 수 있다. 그래서 뭐 10분의 1 이하로 20분의 1 정도 되죠. 이렇게 왕창 줄일 수 있다. 왜냐? 시그널 구간만 잠깐 깨 있으면 되니까. 아이디어 리스닝 할 때는. 멀티 소스 레이턴시는 S맥은 한없이 증가하는데 뭐 스피드맥은 이렇게 작고 D맥이랑 비교하면 시그널은 뭐 굉장히 빨리 전송되는데 D맥에 비해서도 스피드맥은 좀 더 늘어나죠. 얘는 RTS, CTS 다 쓰고 D맥은 가정한 거야. 컬리전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뭐 가정하고 실험만 한 거니까. 그래서 D맥은 자기네 논문에서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어서 한 노드가 원래 인터페어스 레인지가 트랜스미션 레인지의 2배다. 이 말은 뭐냐면 뭔가 감지를 캐리어 센싱을 자기의 트랜스미션 레인지 2배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히든 터미널까지 자기가 체크할 수 있다. 그러면 히든 터미널 문제 해결할 수 있죠. 근데 더 멀리서 오는 건 또 해결 못 해. 궁극적으로 이렇게 저거 가정이 말도 안 되는 가정이고 비현실적인 가정이고는 그냥 이상적으로 저렇게 가정한 상황에서 시뮬레이션 한 건데 구현이 불가능한 스킴이죠. 그래서 우리 멀티 소스에서 에너지 소모도 뭐 보나마나 스피드맥이 훨씬 적죠. D맥이나 S맥에 비해서 적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실험을 했어요. 이 실험은 실제 미카 2 센서 보드에 구현한 거고 스피드맥을 구현한 거고 아까는 400개 노드 가정했는데 이걸로 실험할 때 아마 8개인가 하여튼 좀 작게 하니까 차이가 좀 적게 보이죠. 하지만 이제 큰 스케일로 하면 뭐 마찬가지로 성능 차이가 굉장히 날 거고 S맥의 레이턴시를 하고 스피드맥의 레이턴시 보면 스몰 스케일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고 에너지 소모도 훨씬 적은 걸 알 수 있고 뭐 멀티 소스 이벤트일 때도 마찬가지.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구현 가능한 그런 센서 맥 프로토콜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알겠죠? 자, 이상이 맥 프로토콜이고 다음 주는 우리 여기 연구실 학생들은 아는데 제가 출장이 있어요. 학회 발표가 있어서 다음 주는 뭐 휴강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아마 우리가 클락싱크가 어떻게 보면 맥 레이어에서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 클락싱크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라우팅 쪽을 공부. 다음 주 한글날 한글날 다음 해봐야 되겠네. 2주 연속. 그러니까 10월 한글날이 며칠? 10월 9일인가? 네, 그러니까 10월 17일 날 수업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10월 그 다음 주에 시험을 보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16, 17 이렇게. 아니. 10월 9일 다음에 16일이 목요일, 수요일이지? 네. 그러니까 그때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23일 날 중간고사를 보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아마 뒷부분 그 기말고사 때는 라우팅이랑 뭐 라우팅 쪽에 할 게 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딥러닝 쪽에 논문 발표도 좀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